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상무님 잘 네. 들립니다. 예, 잠깐 조금 제가 좀 헤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HD 현대 유럽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구섭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제 또 미약한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들으시는 많은 참가자 여러분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 제목을 조선산업의 도전, 탈탄소라는 굉장히 좀 거창한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유럽 연구진에 있으면서 이 탈탄소 연구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어떤 경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현황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HD 현대 그룹에 조인해서 이제 저희 HD 현대 그룹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저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저희 그룹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특히 유럽 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유럽 연구센터는 23년에 여기 독일 düsseldorf에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럽과 협력하는 공동 프로젝트들을 저희 유럽 연구센터에서 좀 주도해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그룹의 글로벌 R&D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23년에 개설돼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규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실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 과제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대체 연료,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HD 현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규제 동향 및 도전 과제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2050년까지 어쨌든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게 23년에 개정된 IMO GHG 스트래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규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규제들이 지금 IMO에서 속속히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단기 조치로서는 일단은 온보드 카본,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선상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조선에는 EEDI라는 디자인 인덱스를 발효를 시켰고요. 운항선에는 뭐 심프라든지 EEXR라든지 그 운항선 오퍼레이셔널 GHG 그, 이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이제 지금 발효를 시켜서 이제 지금 이미 이 것들은 잘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죠. 4월 달에 MEPC 83차에서 중기 조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러나 이제 최종 이제 승인은 이제 10월 공식 투표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 그럼 27년부터 발효가 될 겁니다. 이 미드텀 내조에 대해서는 뭐 다음 또 연서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뭐 저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방식이 있고요. 기술적 접근 방식은 이제 그 연료의 퓨얼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 연료가 실제로 생산 시점부터 사용 시점까지 그러니까 사용 후에 나오는 그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그 LCA 관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연료별로 어떻게 그걸 잴 건지 아니면 뭐 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표준적인 그 메저를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계산을 해내고 그것들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경제적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기 조치는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온실가스에 대한 이 페널티가 이제 글로벌 규제 안으로 적용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뭐 실제적인 그 실효성을 좀 떠나서 어쨌든 이것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걸 Fit for 55 패키지라는 정책 패키지를 이미 예전부터 잘 마련을 해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절감을 달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미 많은 진행들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체 친환경 연료들이 어떻게 잘 생산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수요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는 전체적인 고민의 끝에 나오는 이런 정책적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uel supply 관련해서는 이제 RED라는 Renewable Energy Directive라는 어떤 그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구축하고 그런 투자를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드러나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그 세운 업계에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규제라고 보면은 이제 Fuel EU Maritime이라는 굉장히 IMO GHG 그 페널티 중기 조치와 굉장히 유사한 미리 이미 25년부터 이미 발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페널티 부과 혹은 이제 그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온보드 카본에 대해서 이제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제 ETS 시스템들을 적용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를 끌어내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17년에 나왔던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던 연구 그룹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 이미 되어 왔고, 이것들을 잘 모아서 잘 살펴보면 이미 이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더해 보면 이미 100%를 넘게 우리가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항하는 선종 그리고 그 선종의 운항 형태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시키는 다 어려운 것들이고요. 포텐셜을 봤을 때 가장 큰 것들은 역시 연료입니다. 여기 바이오퓨얼이라고 적혀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이오퓨얼이나 하이드로젠이나 이퓨얼 모든 그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연료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포텐셜이 크지만 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적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사용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당연히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포텐셜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지금 왜 그럼 현재 바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우리 선박에 맞는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성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정과제의 가장 핵심 문제는 이 탈탄소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제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complexity, 그러니까 그 복잡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미래는 물론 뭐 본연적으로 이게 불확실한다는 건 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것들이 결국 연료비,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시장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해운 운임들의 변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봤을 때 지금 선주들의 어떤 의견들은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가스텍에서 선주들을 대상으로 했던 간단한 설문조사였는데요. 10년 후에 어떤 연료들을 채택할 것이냐라고 어떤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 아직 답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 역량, 키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연료에 대해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멀티퓨얼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이제 효율을 높여서 그 대체 연료들을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들, 그리고 또 대체 연료들의 어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세이프티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연료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연료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것도 꽤 역사가 길고요. 한 25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첫 번째 노르웨이에서 이제 LNG 연료를 사용한 선박이 이제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페리라든지, 그 노르웨이 쪽에, 북해 쪽에 어떤 워크보트, 이제 플랫폼 서포트 베슬 같은 쪽에는 LNG 연료가 많이 적용이 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2016년 이후에 이제 투스트로크 엔진, 이행정 대형 엔진에 이런 LNG 연료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대양 상선들의 이제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LNG 연료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주요 포트에서 뭐 벙커링을 한다든지 이런 연료 수급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전체 발주량까지 포함한 1,300여 대 이상의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대가 전 세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NG 연료의 실질적인 한계점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퍼슬 퓨얼, 그러니까 화석 연료고요. 그래서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100% 이루기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연료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제 LNG 자체만 연료만 보면 25% 이상의 그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또 온실가스, 그다음에 또 사용한 후에 나오는 뭐 메탄 슬립이라고 보통 부르는 실제 LNG가 타지 않고 엔진을 빠져나와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그런 추가적인 공해들을 포함해 보면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LN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 정도부터 또 핫하게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또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선박에 들어오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진 같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출력계 같이 아니면 추진기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아주 스트릭트한 파워 밸런스를 끊어내서 이 엔진이나 뭐 젠셋 같은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을 최적의 조건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나 뭐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용 모드가 있을 수 있는데 배터리를 뭐 메인 파워로 써서 이제 다른 엔진은 다 끄고 제로 에미션 모드로 가는 그런 모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스피닝 리저브라고 해서 이제 전기 그리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의 그 최소 개수를 사용함으로써 또 엔진의 로드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펠러나 다른 사용처에서 들어오는 이제 출력의 그런 흔들림을 또 줄여주는 스무딩이나 픽 쉐이빙을 해서 또 이제 이제 엔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가 또 만약에 메인 파워로 쓰여서 선박의 모든 추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재생 에너지에서 온 연료들, 그러니까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암모니아가 될 수 이런 대체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전체적인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이 됐을 때 거의 한 10% 정도의 로스만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실제 재생에너지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하이드로젠이나 우리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전환 효율, 이제 전환 로스 때문에 결국 뭐 20, 30%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의 어떤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일단 초기에는 세이프티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었고요. 실제로 뭐 배터리 화재가 나서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레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또 핵심적인 한계점은 덴시티의 문제죠. 밀도의 이제 출력 밀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잘 아시는 다른 뭐 여기 현재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MGO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정말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 실제 그런 대형 상선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메인 파워로 사용하기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앞으로 또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확장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사용성은 굉장히 좀 좀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기술도 발전이 되고 뭐 초기에는 이 배터리가 뭐 1메가와트 아워 정도만 들어가도 꽤 큰 대형 배터리 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몇백 메가와트 아워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용 그 범위는 이제 뭐 피드 컨테이너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는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이제 현재 존재하는 화석 연료에 뭐 이렇게 바로 그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향후 앞으로 충분히 베네핏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연료들은 이제 수소를 통해서 생산되는 연료들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아니면 이메테인 같은 이퓨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이제 생산 경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추럴 가스에서 시작했으면 결국 다 블루 연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 일렉트리시티에서 시작했으면 다 그린 이제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뭐 메탄올이나 이제 그 이메테인 같은 이제 ELNG, 그러니까 이퓨얼 같은 경우는 결국 카본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카본이 어디선가 와야 되는데 그 카본이 이제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제닉 소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종이나 이런 그 나무에서 오는 그런 카본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야 진짜 친환경의 그 연료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이제 활용해서 만드는 당연히 연료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다시 살펴보면 수소연료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생산적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 수전의 방식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기술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고, 효율적인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재생에너지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리소스를 좀 전 지구적인 리소스를 생각해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적인 측면에서 저장 문제를 일단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 캐리어, 200m짜리 카 캐리어인데요. 여기 한 200톤 정도의 현재는 HFO가 실립니다. 볼륨으로 봤을 때 이게 1% 전체 볼륨의 이제 카고 볼륨의 한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제 그 저장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카고 볼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보면요. 가압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저온 가압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수소, 그다음에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는 뭐 새로운 또 다른 방법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춰도 5% 이상 낮추기 힘들고요. 3% 이게 메탈 하이드라이드는 기술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무게나 가격 측면에서 일반 상선에 쓰기에는 좀 무리한 기술이고요. 뭐, 잠수함이나 이런 데 쓰이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5%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의 카고 로스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이 이제 그 대형 상선, 이게 먼 항해를 운항하는 대형 상선에는 지금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연료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적용된 선박들을 보면 21년에는 노르웨이 하이드라라는 선박이
이제 딜리버리가 됐고요.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를 사용한 이제 퓨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kW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수소가 어디서 왔느냐 보면 2020 아직도 지금 그린 수소가 아직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21년, 22년 이 당시에는 그 독일에서 트럭을 통해서 LH2 이제 액화수소를 운반을 해서 갔고요. 이 액화수소도 역시 뭐 그린 수소가 아니라 그레이 수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온 부질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솔루션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플래그십이라는 EU 프로젝트를 통해서 FPS라는 선사에서 내륙선이죠. 내륙선의 어떤 바지에 그 수소를 통해서 운반을 하는 어떤 선박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컨테이너 이제 그 컴프레스 이제 가압 수소를 저장을 해서 가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마련을 해서 그걸 이제 그냥 수압만 이렇게 바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렇게 교체만 하면 될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린 수소를 사용했는데 코스틱 소다라는 어떤 뭐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부질 이제 생성되는 수소를 사용했고 이것은 그린 수소로 인정을 받아서 뭐 실제 운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2026년에 그 웨스트fjord이라는 노르웨이의 어떤 그 피오르드에 운항을 할 예정인 6.4메가와트 펜 퓨얼셀이 들어간 선박이 가장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큰 규모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85%의 그 온실가스 절감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당연히 덴시티는 말씀을 드렸고, 수소는 또 굉장히 세기 쉬운 연료이면서 또 굉장히 가연성 그 리밋 그 제한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이 붙을 수 있고, 또 폭발할 때는 그냥 이제 단순히 폭발이 아니라 데토네이션이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계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면들이 많고, 이제 그 규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그 규정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때 있어서 선박에 적용되어야 되는 규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IGF 코드 같은 아주 잘 정의된 룰들이 잘 정의되어 있지 IGF 코드나 이런 데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결과 기본적으로 이제 Alternative Design Process라는 그 리스크 베이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초기 적용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경험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이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연료 전지의 가격이 현재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의 생산 단가도 아직은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규제나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초기에 좀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단가가 좀 더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연료는 이제 암모니아와 메탄올이고요. 이제 뭐 최근에는 굉장히 뭐 많이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미 24년도에 저희 HD 현대에서 첫 번째 그 대형 컨테이너선에 적용을 시켜서 잘 딜리버리가 됐고, 실제 운항 중이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선이 이제 LPG선으로서 이제 앞으로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뭐 엔진 개발들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에 이제 개발될 첫배 윈지리 엔진을 실어서 이제 지금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사행정 이제 보기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바질라에서 뭐 잘 예전부터 잘 개발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힘센 엔진도 이제 그 디젤 사이클 타입으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암모니아 엔진까지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제 잘 구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 세이프티 측면에서 가장 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약간의 이제 소량의 그 누출만으로도 결국 이제 독성에 따라서 이제 페탈리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이프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그 측면에서 이제 아주 다각적인 이제 안전도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2O라는 또 다른 형태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엔진 기술이나 아니면 후처리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들은 있는 상태고, 결국은 또 근데 암모니아 역시 그린 수소의 생산에 어떻게 보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린 수소의 확산, 리뉴어블 에너지의 확산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암모니아의 확산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실제 생산들이 언제쯤 이루어지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언제 다 마련되느냐 이런 데 따라서 실제 이제 적용되는 시점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다른 또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카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탄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의 어떤 총량에 따라서 제한이 될 거고, 그다음 이 메탄올, 그러니까 이 퓨얼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바이오제닉 카본이라는 청정 카본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양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암모니아가 가장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좀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또 뭐 메탄올 역시 어느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갈 거라는 것도 역시 또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HD 현대에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좀 준동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25년부터 이제 EU의 Fuel Maritime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석연료, 이제 MGO나 HFO, LSFO 같은 경우들은 이 규제에 이제 따라서 페널티를 내야 되고, 2030년부터는 이제 IMO GHG 페널티에 따라서 이제 LNG나 LPG에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에너지 세이빙을 하는 실제 연료 수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LNG나 LPG를 사용함으로써 페널티를 피하면서 중기부터는 이제 LNG나 LPG의 어떤 그런 이제 그린 퓨얼, 바이오 퓨얼, 특히 지금 바이오 퓨얼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퓨얼을 섞어서 이런 페널티를 피하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암모니아나 메탄올 아니면 하이드로젠 뭐 좀 일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린 에너지들이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 쉐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상품 중에 하나는 이제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믹스드 버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엔진이나 제너레이터 엔진에서 보기에서 실제 발생하는 BOG, LNG를 연료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 LNG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 이제 디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LNG 캐리어에서 BOG를 쓰지 않고 억제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100% 청정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BOG 발생 억제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는 결국 연료로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현재 지금 암모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뭐 배송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운송 네트워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중앙 집중화된 그런 시스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몇천 대, 몇만 대의 선박에 실려서 사용하는 건 좀 다른 완전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맞는 좀 어느 레벨의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AI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베이스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최대한 실제로 거기에 선언을 줄이고, 그다음에 AI를 사용해서
조기 디텍션을 해내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패키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 연료의 지금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떠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속도에 맞게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그 도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2050년에 우리가 6억 톤, 연간 6억 톤의 수소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을 들게 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제 DMV에서 작년에 포캐스트를 내놨던 것들을 봐도 2030년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친환경 연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섹터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산업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라든지 비행기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베일리빌리티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측이 이제 어베일리빌리티의 제한성 때문에 결국 가격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는 사용하지 않는 연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선박에서 사용량을 줄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이 저희가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운전도 스마트 오퍼레이션, 여러 가지 자동화, 그다음에 AI 적용을 통해서 진짜 그 운전의 자동화를 통해서 뭐 최대 한 5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현재 지금 기존의 기계식 추진에서 결국 미래에는 이제 단기 추진으로 나갈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이제 연료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체 연료에 분명히 그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당연히 탄소 포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탄소 포집의 현재 문제는 탄소 포집을 위해서 결국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꽤 높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추가적인 연료가 필요하고, 그럼 추가적인 또 CO2가 발생하고, 또 이제 그럼 또 그게 이제 반복되는 이제 악순환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료 소모량이 오히려 막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컨버터를 통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 센터 혹은 이제 가상 실증 센터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가 규모에 맞는 그런 탄소 중립 실증 설비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버전 센터 같은 가상 테스트, 가상 시운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퓨얼이라는 것들은 저희의 이제 미래가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유연성을 갖춰가는 것이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대체 연료, 친환경 연료가 이제 그 탈탄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제한성 때문에 그런 에너지 에피션시를 늘리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S도 역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우리 선박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어떤 한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홀리스틱 띵킹을 통해서 세이프티까지 잘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